예, 먼저는 우리 강사 교수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알려드린 대로 김근규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 교수님 지금 현재 미국 델라웨어 주립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미국 델라웨어,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겠고 거리감이 굉장히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소개해 드리면, 어, 김근규라는 그 이름에서 굉장히 친근함이 느껴지죠. 이제 우리 김도판 장로님, 우리 김영규 장로님하고 에, 그렇게 같이 교회를 20살 때까지 섬기셨대요. 쉽게 말해서 우리 김영규 장로님 동생 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아버지하고 이렇게 교회 참 열심히 섬기셨고, 이제 우리 교회가 100주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100주년 앞에 두고 어떤 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던 차에 하나님 귀한 마음 주셔서 발걸음하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모시고 우리 실패한 아버지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듣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모실 때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실에, 이번 조명 좀 약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정도인데요.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말씀드리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본 강의가 한 30분에서 35분, 뭐, 늦어도 40분.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카톡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좋은 질문이다 하는 질문을 몇 개 골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제 소개를 시작할 텐데요. 방송실은 녹화 이제 온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길게 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여러분들과 친밀함을 한번 다져보는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걸어왔던 길이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를 보고서 누군가가 또 힌트를 얻어서 제가 갔던 길을 한번 걸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백스크린에 화면 지금 저쪽 화면 있는 걸 백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이게 프레지라는 건데요. 스토리텔링 하는데 유용해서 제가 강의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고요. 제가 1971년 10월 3일 개천절에 추석날 아침에 태어났습니다. 보시면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보실 수 있게 됐고요. 이 사진의 맨 위쪽에 자리하신 분이 초중교회 설립자 되시는 김낙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고인이 되신 김형도 장로님도 보이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 김도판 장로님 계시고, 그 다음에 아마 김전규 장로님의 아버님도 저기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래된 사진 한 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유교적인 장유 유서의 전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쪽에 자리하신 분이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맨 위쪽에 자리하신 분이 왕의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왕자들의 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 세손들의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목사님, 목회자분들도 자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남존 여비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씨 가문의 시집온 여성들이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대구 대명교회 임태덕 목사님께서 저희 부흥회 때 오셔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우리 어머니 강정숙 권사님은 왜 아들, 딸에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옷을 어릴 때마다 입히셨는지 모르겠어요. 김도판 장로님 계시고요. 제일 그 막내 같은 친구가 접니다. 자, 제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혹시 예? 예, 김영규 장로님입니다. 예, 이게 옷을 왜 들고 이렇게 걸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가 명신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사기생이고요. 그리고 대학을 입학을 하는데 제가 유아교육과를 갑니다.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90학번인데요. 남자들이 없는 과예요. 근데 개교한 지 75년 만에 처음으로 유아교육과에 남자 유치원 교사가 되겠다고 갔습니다. 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맨 앞줄에 제일 뻘쭘한 총각이 하나 있는데 예, 거기 가면은 항상 핑크색 옷을 입고 뭐 노란색 옷도 입고 그랬는데 옆쪽에 보이는 남학생들은 저기 공과대학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20명 중에 남자는 제가 유일했고요. 제 후배가 하나 남자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 하고 저는 인형극 할 때면 4년 동안 왕자를 했습니다. 저 말고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사또, 원님, 신령님 그 전문 더빙 배우였고요. 인형극하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또 유아교육과는 MT를 가면 이렇게 하고 놉니다. 다들 이렇게 재밌게 놀았고요. 제가 졸업할 즈음에 마산의 삼성 한울어린이집에 제가 교사로 근무하게 되고 졸업하고 예비군 훈련 갔다가 하는데 제가 한 3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에 제 학창 시절과 전공을 선택하고 겪었던 어려움과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재밌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 여성들이 다수인 유아교육을 전공하다 보면 그 동기에 대한 의심을 받기 마련인데 성적인 정체감,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 어머니 강정숙 권사님은 이제 유아교육과 갔으니까 거시기를 떼버려라, 치마를 입고 다녀라, 머리를 묶고 다녀라, 왜 남자가 거기 가서 집안 망신을 시키냐. 근데 저한테는 뭐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 좋아했고 피아노, 미술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많아서 제가 새로운 분야에 가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면 삶의 비전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자동 알림 끄기, 이게 뭘까요? 예, 맞네요. 저쪽 화면에 좀 꺼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는 중앙대학교 부속 유치원이고요. 거기에 무지개반 부교사로 제가 근무하게 됩니다. 역시나 중앙대 유아교육과 석사를 갔더니 역시나 남자는 저 하나 또 후배 하나 이렇게 2명이었습니다. 여기는 부천에 있는 성가정 유치원 여기 담임할 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역촌동의 엔젤 유치원 국화반 담임일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을 쓰게 되는데 아빠와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 동작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아유능감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유치원에 사표를 내고 6개월 동안 강남 논현동에 있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유학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얻어서 미국에 있는 한 5개 대학에서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저한테 튜이션 웨이버 해주고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 대학이 한 군데 있었는데 아틀란타에 있는 조지아 대학교입니다. 여기에 제가 입학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에덴스 퍼스트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 제1감리교회
여기 찬양할 때 모습이고요. 예, 제가 운동 좋아해서 야구도 하고 뭐 다시 찬양 콘서트 하고 테니스는 전미 프로 테니스 협회 프로가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쳐가지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박사 논문 역시도 아빠 참여, 그 다음에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 아이들의 사회적인 유능감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 아빠들 200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데이터를 모아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8월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요. 제가 졸업했던 졸업 동기입니다. 전부 다 교수이고 가운데 저기 가운 입고 계신 분은 대한농구협회 부회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KBS에 있던 정재용 기자라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너무도 예뻤고요. 지금은 제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4월 25일 날 아틀란타에 있는 연합 장로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가는데요. 필라델피아에 아내가 살고 있었고 필라델피아하고 델라웨어는 가까이 1시간 정도 있었던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출퇴근하면서 지냈는데 필라델피아 325 테스크 스트리트 빨간 대문이 있는 집 120년이 된 집, 이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010년생 김진하. 여기는 한소망 교회고요. 여기 새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서 축복해주고 새나들이라 그러는데 나들이 갔던 장면이고 2012년 장군 같은 딸이 태어났습니다. 김진주. 아빠의 고향이 진주이기 때문에 진주고 또 세상을 보석같이 아름답게 살았으면 하는 아빠의 바람이 들어간 이름입니다. 겨울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다시 가을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쑥쑥 자라서 지금은 16살, 14살, 네, 지금 고3, 고1. 제가 근무하는 델라웨어 주립대학교인데요.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여기가 좋은 것이 뉴욕에서 2시간 반, 뉴저지 한 1시간 반, 2시간 남북으로 길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쪽으로 필라델피아까지 1시간, 1시간 반, 그 다음에 남쪽으로 해서 워싱턴 DC까지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거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자제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친척분들 중에 어학연수나 미국 탐방을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이메일 주소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고요. 그리고 저는 그 석사 논문, 박사 논문에서 보셨다시피 아버지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이 전공인데 세부 전공은 아버지 교육. 그러니까 아빠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고 제 이름으로 된 책이 지금 3권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바쁜 관계로 제가 책은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제 책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마쳤고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약속을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말이 빠르거나 좀 여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게요. 제가 40분에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2시 30분 정도 강의를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받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 연락처가 있죠. 카톡에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QR코드 한번 스캔해 주시겠습니까? QR코드 스캔하시면은 아마 친구 추가로 저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잘 안 되나요? 예. 자,
안 되시는 분은 옆에 분들 좀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QR코드 스캔 다 되신 분들은 핸드폰을 내리시는데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은 이제 좀 바꾸실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김근규 TV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근규 TV 게시판에 또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있죠. clintgim@gmail.com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폰 뭐 핸드폰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지적인 사고 활동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이렇게 주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기가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제가 뭐 아이스 브레이크 차원에서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지금 한국 시간은 지금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고 미국에 있는 미동부 시간은 토요일 날 새벽 1시예요. 1시고 그러면은 지금 인도는 몇 시일까요? 왜 4시죠? 아, 인도 4시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맞아요. 그 다음에 혹시 대구가 고향이신 분 계실까요? 아, 대구. 아이고,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전국에 있는 물고기들이 모여서 축구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 그 혹시 무슨 모임인지 기억나실까요? 대구 사시는 분. 정답은 대구 조기 축구회입니다. 예. 마지막 퀴즈인데요. 마지막 퀴즈인데요. 지금 이 교회에서 제가 특강을 여러 번 하는데 좀 스님들 이야기하기 좀 그래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 진주 문화예술회관에 그 어쿠스틱 콘서트 통기타 가수들 모여서 콘서트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유익종이라고 혹시 가수 아세요? 유익종이라는 분이 퀴즈를 낸 건데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전국의 조계사에 있는 스님들하고 불국사에 있는 스님들하고 축구 시합을 했답니다. 축구 시합을 했는데 축구 시합을 한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게 공인지 스님 머리인지를 몰라가지고 막 이것저것 차고 공인지 헤딩하다 보니까 공인지 스님 머리인지 그래서 심판이 시합을 중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양팀 주장을 불렀거든요.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시합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축구 시합을 재개를 했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사히 축구 시합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스님들 그 주장과 심판이 냈던 아이디어가 뭘까요? 이거 맞히시면 제가 나중에 마치고 그 김영규 장로님 커피숍 1년간 무료 이용권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양팀 축구팀 주장과 심판이 냈던 아이디어는 공에 가발을 씌워서 차기로 한 겁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익종 가수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일단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 왓슨이 발명했던 증기기관이 주도했던 1차 산업혁명 시기가 있었고요. 2차 산업혁명이 에디슨이 발명했던 전기, 그 다음에 전화기, 전기, 수도, 세탁기, 냉장고가 주도했던 2차 산업혁명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1970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처음으로 초전에 수도가 들어왔거든요. 70도 초중반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그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들 저 남강에 가서 빨래를 하거나 저 개천에 가서 빨래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우리 삶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전화기, 삐삐,
그다음에 뭐 다이얼식, 버튼식 되다가 3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거치는데 이때가 인터넷이 주도한 혁명이죠. 3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AI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이 지금 AI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삶이 어려운 순간일 텐데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은 어디가 될까? 5차 산업혁명은 다시 인간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이 있지 않을까 우리 예상하는 바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요. 근데 이렇게 산업혁명이 주도했던 것이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과 부모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갤럽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지금 초, 중, 고등학생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25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고생들 50% 이상이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우리가 벼랑의 끝에 서 있다고들 말하는데 그래서 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를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배우자와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고 그러고 살고 싶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는데 사랑은 어떻게 하지? 요게 있습니다. 요거. 뉴욕과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로봇 전시회가 열립니다. 인공지능 로봇 전시회가. 그래서 세상에 소개된 로봇이 하몬이라는 로봇, 그 다음에 에리카라는 로봇, 그 다음에 리얼보틱스라는 로봇이 소개가 됐는데 이 로봇은 빨래 해주고요, 청소해주고요, 그 다음에 밤에 잠자리까지 같이 해주는 로봇입니다. 일명 섹스달이에요. 근데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정확하게 주문해서 주문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연예인들의 초상권을 팔면 뭐 전지현, 김희선, 뭐 김혜수, 그 다음에 뭐 박보영,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들의 이미지와 똑같은 체형과 얼굴을 가진 로봇을 주문해서 자기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밤에는 잠자리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요것들이 머지않아서 일반화되고 소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우리들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는 아까 소개해 드렸다시피 2009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그때는 결혼이 장난이 아니란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자식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그러면서 제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갈등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혼자 살아왔던 남자로서의 삶, 남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아빠로의 삶도 역시 달라졌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 아름답고 착한 여자친구였거든요. 아내가 되면서 점점 강인한 로봇가 돼가더라고요.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미국의 교도소에 있는 여성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제일 많은 그 재소자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기 전과범, 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도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살인범인데 살인의 대상 중에 1등이 누구였을까요? 예? 크게 좀 말씀해 주시죠. 남편입니다. 그 엄마들이 아내가 남편을 제일 많이 살해했던 거예요. 주로는 요런 거. 연장을 잘 쓰더라고요.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아내가, 그 뭐 장로님, 집사님, 남자분들 계시겠지만, 아내가 맛있는 밥을 이렇게 한 상을 차려준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덥석덥석 먹는 건 굉장히 위험한 활동입니다. 한 제소자를 보니까 극소량의 독을 음식에 넣어가지고 10년간 먹여가지고 10년간 먹이면 이게 독극물 추출이 안 되니까 범행이 발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량의 독을 넣어서 10년간 계획을 해서 계획살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랑이 허구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뇌생리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하고 처음에 만나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사랑을 흠모하는 심쿵심쿵 일종의 그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페닐에치라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제 밤마다 누우면은 이제 이성이 생각이 나고 잠 못 드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사랑을 이루게 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마약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이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엄마 아빠가 아무리 결혼을 반대하더라도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발생하는 육체적인 사랑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호르몬은, 그러니까 우리 그 날짜로 환산하면 한 375일 정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뇌생리학자들은 이 호르몬이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그러니까 호르몬이 멈추게 되면 사랑도 멈춘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놀라운 게 옥시토신이 여자분들 출산할 때 무통분만제로 사용되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수유를 하면서 이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서 아이들과 친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남자분들, 남편분들, 아빠가 되신 분들은 이 호르몬이 멈추기 때문에 사랑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애할 때 집에다 데려다 주기도 하고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기도 하고 차 문을 열어주기도 하는, 그러다가 결혼한 지 한 5년, 10년이 지나니까 아내가 샤워를 하고 거실에 TV 앞을 수건 한 장 걸치고 지나가는데 아빠, 남편의 시선은 텔레비전 프로야구에 멈춰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라고. 아내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호르몬, 이거를 가정 바깥에서 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네 양을 먹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남자 집사님들은 충실히 따르기로 하죠. 바깥에서 양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김양, 최양, 박양. 그거를 우리는 소위 외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끝나면 다시 되돌아간다. 는 거죠. 이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우리 갈등이란 말을 소위 쓰는데, 갈등의 갈은 칡갈자를 씁니다. 등은 등나무 등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 컨플릭트, 서로가 다르고 부딪히는 거를 왜 갈등이라고 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갈등, 칡은 오른쪽으로 감겨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겨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엉키게 되면 그거는 칼이나 장비로 끊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른데 그 갈등에 대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온을 보면, 이온을 봤을 때, 이온의 원인을 주로는 인터넷에서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넷 매체에서 이야기할 때는 성격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갈등이고요. 근데 성격 차이는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면 우리 모두가 이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부부는 성격이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요. 마련인데 글쎄요, 이혼의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 데이터를 봤더니 성격 차이는 후순위로 밀려 있고요. 제일 첫 번째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유예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도,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외도했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성격 차이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 C월드와 처월드의 갈등.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봤더니 사위를 이제 장인 장모께서 막대해가지고, 아니면은 그걸 우리 장사 갈등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며느리와 또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인이 됐으면 이제는 자신들의 가정을 자기가 꾸려갈 수 있도록 독립시키고 떠나보내야 될 시기인데도 그대로 안고 있다 보니 이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쭉쭉 한번 스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이제 본 그 강의에서 솔로몬에서 들어가기 전에 요것만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의 핵심인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그 아빠들 200분들을 대상으로 논문 데이터 컬렉션을 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아빠들의 양육 태도, 그 중에 첫 번째가 민주적인 양육 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권위주의적인 양육 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임적인 양육 태도가 있고요. 네 번째는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참여 양육 태도가 있는데, 이 양육 스타일은, 잠시만 제가 옷을 좀 벗을게요. 1976년도에 닥터 바움린드라는 분이 이 양육 스타일을 개발을 했는데, 첫 번째 양육 태도, 민주적인 양육 태도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이제 주장하는 바를 잘 경청하고, 그리고 아빠의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고, 서로 쌍방향 간의 존중이 있는 상호 존중적인 민주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양육 태도고요. 두 번째는 권위주의적인 양육 태도인데, 어토리테리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보면 아빠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순종하면 상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는, 그러니까 아주 군대 같은 위계적인 양육 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임적인 양육 태도가 있는데, 그거는 네 삶은 네 거고 내 삶은 내 거다. 그러니까 서로 관여하지 말자 하고 아이들을 방목해버리는 양육 태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빠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모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엄마 아빠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교육을 원할 때는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두 번째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부모의 역할은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기념일날을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의 졸업식, 그 다음에
아이의 입학식에 참여해주는,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에 함께 해주는 것.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행복심리연구소에 있는 최인철 교수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우리가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냄새를 맡고, 좋은 걸 맛볼 때다. 그리고 같이 땀을 흘리고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종합 선물 세트가 아이들과 캠핑을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 거. 그때가 아이들과 부모 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이 캠핑, 야외 활동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이들의 언어를 기억하고 아이들 양육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세우고 그 다음에 동화책을 같이 읽는 거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AI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부모들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에는 발도르프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거기 학생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구글, 애플, 그다음에 다른 IT 계열의 대기업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놀랍게도 엄마 아빠들은 실리콘밸리에서 AI나 디지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디지털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않는 학교에 보내요. 이게 발도르프 학교인데요. 거기는 자연물에 의존해서 학교에 교실에 컴퓨터나 전자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숲에서 자연과 함께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왜 그러냐를 봤더니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엄마 아빠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요걸 쓰게 되면 요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면함 최익현 선생님께서 남의 힘을 들리면 내 힘이 약해진다. 그런 말을 했었던 게 있는데 그거하고 중첩이 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전화번호를 한 20개, 30개는 그냥 외우셨던 것 같은데, 그죠? 진주 초전교회 전화번호가 055에 52국에 0002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큰 집의 전화번호가 52국에 1542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웠는데 지금은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 번호도 못 외웁니다. 단축 번호를 눌리거나 아니면은 이름을 검색해가지고 하죠. 이게 그만큼 우리가 사고하는 능력이 요걸 보면서 우리가 바보가 되어 갔던 거죠. 그거를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엄마 아빠들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 아이들은 이렇게 키웁니다.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활동이 좋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과. 그래서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어릴 때 아이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Can I cry like last night stand Last night out there hiding 봐줘용 und morgenschen Lieb der schöne last not 주젠 Ask mit vielen Freuden Last night, last night, last night, low Last night out there hiding 무슨 노래일까요 이거? 웬 아이가 보았네 들의 빈장미와 들장미 그죠? 이거 작곡한 사람은 누구죠? 괴테. 네. 우리가 노래 속에 그 문화가 들어있고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데 노래가 많이 유용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닭들은 어떻게 울죠? 장닭이요. 장닭. 꽃기호. 꽃기호 하고 우는데 스페인의 장닭은 어떻게 울까요? 끼리끼리끼리끼 하라고 운답니다.
그래서 저기 스웨덴에서 우리 학교에 이제 온 학생이 있어가지고 야, 너네 나라 장닭은 어떻게 오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장닭은 꾸끼리큐 이렇게 온답니다. 아니, 닭 울음소리가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문화를 배우는데 노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건데 예전에 그 우리 제가 한소망교회 섬길 때 그 트레스 디아스라고 3일 동안 피정 가는 그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서 배운 노래인데 한번 제가 잠시 한번 불러볼게요. 깐딸까요? 깐딸까요는 장닭입니다. 깐딸까요? 꼬넬 끼리 라가이나 암탉이에요. 라가이나 꼬넬 까라 로스부에요스는 병아리고요. 로스부에요스 꼬넬 삐오 y por los grandes amores de muchos colores me gustan a mí. Y por los grandes amores de muchos colores me gustan a mí. 감사합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훨씬 이해 깊이가 깊어지고 요즘은 피아노 학원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음감 소리를 듣고 그대로 다시 구현하는 것 그 청음이라 그러고 시창이라 그래요. 그게 피아노를 통해서 제일 습득하는 과정이 제일 수월하고 빠른 과정이죠.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엄마 아빠 아이들 간의 격차를 좁히고 문화의 깊이를 잘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스포츠 레즈 활동 아까 이야기했듯이 땀을 흘리는 활동이 중요하고요. 목욕도 좋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자녀들과 함께 아이들과 아빠가 함께 목욕했을 때 아이들의 신체적인 유능감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아까 자연에서 캠핑하는 활동이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아빠가 신체 놀이를 했을 때 아이들의 자아 유능감이 높아졌다. 자, 공강이가 조금 시간이 지체됐는데 제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킹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 중에 하나. 넘버 원은 다윗 왕이죠. 넘버 투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었는데 오히려 솔로몬일 때가 나라가 제일 부강하고 강성했던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열왕기상하를 쭉 한번 봤는데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축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력이 막강하게 증강했다는 것, 그 다음에 솔로몬은 왜 위대하느냐, 잠언, 그러니까 1005편의 찬미시를 적고요, 3000개의 잠언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임금이었고요. 지혜로 상징되는 예전에 아이를 놔두고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다투는, 가리는 재판을 진행했잖아요, 솔로몬이. 그 다음에 강력한 리더십과 국력, 외교,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왔던 사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과연 훌륭한 아빠였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어떤 뜻을 거역했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이방 여성과 통혼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 다음에 금은 보화를 멀리하라고 말씀했고요. 안녕.
그런데 솔로몬은 언행을 일치시키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실천하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잠언에서. 그런데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잠언에서 아이에게 매를 아끼면 스올에 빠질 거다. 그래서 차라리 스올에 빠지느니 체벌을 해서 바로 훈육하라고 체벌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체벌은 우리 지금은 아이들을 체벌하지 않은 부모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어릴 때는 이 잠언에 따라서 아마도 많이 맞고 자랐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훈육 방법이 신체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뭘 잘못했는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열왕기상에 보니까 병마를 키우는 외양간이 4만 채가 있었어요. 4만 채가 있었고 마병의 숫자가 12,000개, 병거가 1,400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방 여성과 통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방 여성과 통혼을 하면 그들의 신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를 망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계명을 어기고 후궁 700명과 첩 300명, 토탈 1000명의 여성과 같이 통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강의하니까 집사님들이 야 부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죠. 그 다음에 금은 보화를 멀리하라는 계명을 어기고 스페인, 그러니까 다시스죠. 다시스에서 3년에 한 번씩 금과 상아를 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10장, 9장을 보니까 다시스에서 금과 상아를 실어 와가지고 상아를 가지고 왕이 앉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금으로 도색을 했더라고요. 도색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금으로 다 금칠을 하고 은은 없었더라라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금은 부하를 멀리한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자기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궁전에서는 매일매일 큰 연회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루에 소비된 그 곡식의 양이 고운 밀가루 30가마, 굵은 밀가루 30가마, 살찐소 10마리, 풀밭소 30마리. 살찐소와 풀밭소가 어떻게 다를까를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아마 풀밭의 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올게닉 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탈 40마리의 소가 도축이 됐던 거죠. 왕 100마리. 그것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그러니까 큰 향락과 탐욕에 붙잡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통혼을 하지 말라는 그 여성들과 통혼을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우상신 바알과 아세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쭉쭉 내려오는 그 성적인 문란함과 탐욕 그리고 우상숭배가 솔로몬 때 극치에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여신이 누구냐면 바다의 신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은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아세라 신의 다른 이름인데 보시다시피 풍만한 여성의 나체를 그려놓은 신이죠. 이 아세라 신의 제사 활동을 보여주는 옛날 그 무덤에서 발견된 토기예요. 토기인데 제사가 성적인 문란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기 토기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아세라 신의 토기예요. 그 집회 당시에.
그 다음에 밀곰이라는 제사, 요것도 성행이 됐는데, 이 제사는 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치는 제사. 요게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들여온 수많은 이방의 신들의 미신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성적인 문란함, 살인. 그 외에도 수많은 신상들과 수많은 산당들을 지어줬어요. 후궁들이 요구하는 대로 솔로몬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됩니다. 진노하게 되는데, 진노하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나눌 것이라고 하는데, 다윗과 너의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너대에서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남북을 갈라놓습니다.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신하의 나라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아버지로서 실패한 것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아들에게 그대로 계승이 되죠. 아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 첩 60명. 그러니까 아빠의 향락과 문란함을 그대로 따라갔던 거죠. 근데 이제 국력이 많이 쇠해졌던 관계로 아내를 18명 두었고 첩을 60명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정작 사랑했던 사람은 사촌 여동생이었어요.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우리가 솔로몬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의 역할 중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좋은 리더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빠의 역할을 기도하고 신실한 삶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부분은 없을까? 첫 번째, 권력, 명예.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내 보이는 공명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성도덕적인, 그러니까 성모랄의 타락. 너무도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고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돈, 여자, 그 다음에 탐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도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일단 제가 질문이 들어왔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교회, 초전교회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태어난 1971년 이후에 초전교회는 저기 초전동 산 7번지인지 8번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중턱은 아니고 산 언저리에 있었는데,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서 있었고 철탑으로 된 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어서 새벽기도 때, 수요 예배 때,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새로 된 종을 치는 그런 풍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릴 때 교회당, 예배당이라 그랬는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 아마 남녀 이렇게 반을 가르고
커튼을 치는 그거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고요. 처음에는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강대상이 생기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 형식의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장로님과 집사님들은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반대했냐면, 우리가 그때 자부동이라 그러는데 그 깔고 앉는 방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그 선대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그랬는데 어떻게 이 신성한 교회당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해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의자가 들어오는 걸 찬성했던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타협을 하게 됩니다. 뒤쪽에 의자 반만 놓고 앞쪽에는 방석을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우리 소위 말해서 CCM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전하게 됐다가 다시 이제 이게 재건축이 되면서 다시 지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형식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지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신실함은 약해지지 않았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예, 질문 주신 거 한번 볼게요. 질문이 없고 이상한 인형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그네타는 걸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예. 제 사진을 찍어서 반갑습니다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예, 반갑습니다. 고장로님, 예, 김 집사님 감사하고요. 예, 이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들어온 게 없는데, 예, 예. 솔로몬에게서 결국은 예수님으로 이어지는데,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미친 나쁜 영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를 이어 사랑으로 감싸 주셨다는 이런 코멘트를 보여주신 분도 계시네요. 그러면은 강의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처음에는 솔로몬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서약했고 그것을 잘 실천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런데 무엇이 그를 바꿔 놓았나?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이런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을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내 권력을 이렇게 남들 앞에 이렇게 내세우고자 하는 공명심 같은 것들. 오늘 오전에 그 홍 목사님께서 주신 메시지에서 딱 저한테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른 키워드는 딱 하나였거든요. 변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를 만난 후에 나, 비포 애프터가 분명히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터닝 포인트를 솔로몬처럼 터닝 포인트를 잊어먹어 버리고 예전의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신실함을 약속했고 신실함을 기도했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축복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아버지 된 우리는 교회 바깥에 나가서 크리스찬, 교회 안에만 크리스찬이었다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바깥에 나가서는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오히려는 더한 행동도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다음에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다음에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신실하게 행동하고 우리 아이들은 내가 바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는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육감적으로 눈치를 챕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데 신실한 척하는 건 금방 들통이 납니다. 신실하지 않은데 신실한 척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그것은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시 어떤 부모로서 다시 자리매김할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리펜트라고 하는데 리는 다시고 펜트는 다시 생각해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일상의 빠듯함과 복잡함, 번담을 잠시 버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 내면에 들어가서 다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과 부모된 모습 또 나 개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